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의 윤정호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검찰에 체포가 됐습니다. 김 부원장은 이재명 대표의 대선 경선을 앞두고 유동규 전 성남도계공 기획본부장에게 수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검찰이 김 부원장이 근무하고 있는 이 민주연구원, 여기가 민주당사 안에 있습니다.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면서 민주당과 지금 충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국정감사를 중단하고 모든 의원들에게 당사 앞으로 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상황인데요. 관련 속보 자세한 내용 전문가들과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이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 하기 전에 지금 민주당사 앞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현장에 있는 기자를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대장동 게이트에서 출발한 검찰 수사, 이제 이재명 대표 턱 밑까지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이 대표가 측근이다, 복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김용 부원장에 대한 검찰의 체포, 그리고 민주연구원이 있는 민주당사에 대한 또 압수수색, 이런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번질지 참 궁금합니다. 자,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고유동 기자, 지금 상황 좀 전해주시죠. 네, 검찰은 조금 전인 오후 3시쯤부터 민주당 당사 안에 있는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검사 1명을 포함해 총 9명의 수사팀이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은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사무실입니다. 민주당은 당초 변호인이 오지 않았다며 수사팀의 진입을 저지하고 나섰는데 현재는 변호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오늘 오전 김 부원장을 전격 체포했습니다. 김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으로부터 수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검찰은 자택과 차량을 압수수색하고 사무실까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김 부원장은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인물로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측근이라면 정진상, 김용 정도는 돼야 되지 않냐고 말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즉시 정치 탄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김 부원장이 이곳 사무실에 온 건 3번에 불과한데 굳이 압수수색까지 진행하는 것은 정치적인 쇼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김 부원장의 체포에 대해 아직 어떠한 입장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사 앞에서 TV조선 고유동입니다. 네, 민주당사 앞에서 지금 검찰의 압수수색과 대치하는 민주당원들의 모습 보셨는데요. 지금 상황이 아주 급박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은 없어 보여요. 그래서 이제 변호인이 오는 동안 기다려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압수수색 영장에 나온 내용들을 따져보고 어디까지 범위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좀 잠시 뒤에 이 민주당에서 입장을 또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자회견을 하겠다는 입장인데 그 상황이 들어온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현정 의원. 네.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일단 국감이 지금 3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라고 하면 바로 이제 정진상, 김용 두 사람이지 않습니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지금 긴급 체포가 됐습니다. 이 긴급 체포라는 거는 일반적인 어떤 구속영장과는 달리 증거인멸이라든지 이런 긴급한 상황에 일단 체포영장이 발부를 받아서 조사를 받고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 김용 부원장이 했던 혐의 자체가 최근에 아마 이 진술이 됐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지금 나온 언론 보도를 종합해 보면 작년 2월 달에 김용 부본부장이 유동규 씨에게 선거자금 등으로 20억 원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20억을 요구를 했고 작년 4월에서 8월 사이에 남욱 씨와 그다음에 이제 정민용 씨 이 등을 거쳐서 8억 원 정도 현금이 유동규 씨에게 전달이 됐고 유동규 씨가 이 돈을 남욱 변호사 집 주차장이라든지 또 유동규 씨가 설립한 유원홀딩스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여러 차례에 걸쳐서 현금으로 받았다. 이게 이제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이제 그렇다 그러면 실제로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 등이 될 텐데요. 실제 이 돈이 당시에 이제 이 조직을 담당했기 때문에 대선에서 김용 부본부장이 실제 이제 대선에 쓰여졌다라고 한다면 이건 좀 문제가 좀 상당히 심각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아마 이제 이재명 대표를 어떤 면에서 보면 직접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꼴이고 특히 김용 부본부장은 이 이재명 대표와 오랜 인연이 있습니다. 성남시 의원을 8년을 했고 그 전부터 사실은 인연이 있고 경기도 대변인까지 했고
또 대선 캠프에도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본인의 최측근으로 이야기를 하고 김용 부본부장도 마찬가지로 자신은 이재명의 철학을 담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최측근이기 때문에 네. 만약 이 사실이 증명이 된다 그러면 네. 아마 이 수사 자체는 상당히 파문이 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은 지금 국정감사를 전면 중단했습니다. 전면 중단하고 민주당사 앞으로 전 의원들에게 소집령을 내린 그런 상황입니다. 박홍근 원내대표가 잠시 전에 보낸 문자를 보면요. 국감을 중단하고 당사 앞으로 모여달라 이런 이야기를 보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의 국감 중단 요청을 의원들이 받아들일 상황인 것 같은 지금 김남국 의원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고요. 지금 어디에서도 이제 국감은 벌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잠시 전에 국감 중단에 대한 입장을 내놓은 것 같고요. 민주당사 앞으로 모든 분들이 모여라 이런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검찰이 압수수색하겠다는 거는 민주당사 전체에 대한 건 아니고요. 민주당사에 들어있는 민주연구원 그것 중에서도 이 김용 부원장이 근무하는 사무실에 대한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그냥 무작정 맡기도 좀 어려운 상황 아닌가 싶은데 자, 복경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민주연구원과 민주당이 법인격으로는 분리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민주당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당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똑같다고 저희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언제쯤 제1야당에 대한 압수수색을 검찰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도 오래전에만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납니다. 요 앞전에 채널A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에서 채널A 압수수색을 하고자 했을 때도 사실상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자료를 이렇게 받는 형식으로 처리가 됐었고, 그리고 최근에 김웅 의원에 대한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공수처에서 압수수색을 하고자 했을 때 그때도 김웅 의원과의 조율을 다 거쳐서 김웅 의원의 입회하에 가능한 서류만 이렇게 수색하는 것으로 조정을 했던 일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떠들썩하게 올 것이 아니고 당연히 와서 그 사무실에서 어느 부분만 우리가 건드리겠습니다라고 조율을 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지금 이렇게 오는 것은 지극히 정치적인 목적이 있어 보여요. 이것을 통해서 민주당의 어떤 부도덕함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검찰 수상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지지층을 모으겠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역사상 처음으로 야당 사무실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당하게 됐는데 이런 어떤 오욕의 역사를 지금 쓰게 할 수는 없다라는 판단 속에서 현재 우왕좌왕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확하게 말하면 야당에 대한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아니고 김용 그분이 근무하는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사무실에 대한 거기 때문에 이걸 민주당사 전체라고 할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짧게만 보충 설명드리면 김용 씨가 10월 4일 날 부원장 임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3번밖에 안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무엇을 건질 게 있겠습니까? 이미 집까지 다 압수수색을 한 판에 저기에 오는 것은 결국은 민주당 망신주기 위한 목적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두 가지 말씀만 좀 드리고 싶은데요. 압수수색 영장은 검찰이 받고 싶다고 해서 혼자 발부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법원에서 최소한의 어떤 압수수색 필요성을 인정해야만 이 영장이 발부되죠. 그렇다는 것은 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검찰이 신청했을 때 법원이 살펴보고 나름 이 같은 강제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내린 결과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채널A 압수수색이나 앞선 김웅 의원 압수수색처럼 이런 압수수색 관련된 대치가 이어지다가 언론사나 정치인, 정당 같은 경우는 나름의 합의 이후에 현장을 보고 오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입니다. 지금 민주당의 입장 발표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정치검찰의 전격적인 더불어민주당 압수수색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무도한 야당 탄압을 즉각 중지하십시오. 윤석열 정치검찰이 제1야당 당사에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사에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제1야당에 대한 무도한 정치 탄압입니다. 당사자인 부원장은 관련 사실을
강력하게 부정하고 있습니다. 부원장의 자택, 신체, 차량, 그것으로 모자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회까지 왔습니다. 김용 부원장은 부원장에 임명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11일 처음으로 임명장을 수여받았고 개인의 소장품이나 비품을 갖다 놓은 것도 일체 없습니다. 그럼에도 제1야당의 당사까지 와서 윤석열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지지율이 24%까지 떨어져 있는 윤석열 정권이 정치쇼를 통해서 탈출구를 삼으려는 저열한 정치적 행위에 불과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야당 탄압에 결단코 응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밝히는 바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은 윤석열 정권의 침탈 행위를 막아내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인 국정감사를 전면 중단하고 당사로 직결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정치 탄압에 맞서 강력히 대응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은 이곳 민주당사에 단 한 발자국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정치 탄압을 즉각 중단해 주십시오. 지금 국정감사 기간이라 최고위원들이 또 지방에 계신 분들이 계신데요. 서영교 최고위원께서 이 윤석열 정권 이 야당 탄압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지율이 24%까지 떨어지고 욕설 외교 참사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이 하늘을 찌르고 경제가 최악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이 시점에 경제를 살려야 될 윤석열 정권은 경제는 내팽개치고 사정 정국의 칼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이 칼을 휘두른 네. 이렇게 경고하겠습니다. 민주당 당사를 압수수색하겠다. 네. 자, 지금 현장 모습 좀 보여드렸는데요. 서영교 의원이 지금 민주당에 대한 압수수색,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 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이야기했고 조정식 사무총장은 국감을 중단하고 전면 대응하겠다, 강력 대응한다. 윤석열 정부의 침탈을 막아내겠다 이런 입장을 이야기했습니다. 단 한 발자국도 당사 안에 들어올 수 없다 이런 말을 한 걸 보면 지금 검찰의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정치 탄압 중단하라는 이야기까지 나왔고요. 현장에서는 계속해서 야당에서 이 압수수색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선거법으로 기소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은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장모 관련해서도 한 번도 제대로 압수수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이 세상이 불공정하다고 모든 국민이 이야기하고 있고 여론조사에서 약 70% 가까이 불공정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점에 이제 그 시각을 돌리려고 정치쇼를 이곳에 와서 벌이고 있는 지금 민주당사 앞에서는요. 조정식 사무총장 그리고 서영교 의원 등이 검찰의 압수수색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부당함을 이야기하는 기자회견을 지금 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아까 조정식 사무총장 말에 따르면 단 한 발자국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 이런 입장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결국 압수수색을 거부하겠다는 그런 생각 같은데 자, 장희찬 이사장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공교롭게도 이 지난 정부에서 검찰이 채널A 압수수색 하던 날 제가 그날 방송 때문에 채널A 이 방송국에 갔었거든요. 그때도 대치를 굉장히 심하게 했습니다. 김웅 의원에 대해서 공수처가 압수수색 집행하려고 했는데 대치가 심해지면서 안 됐죠. 결과적으로는 뭐 합의라고 해야 될까요? 나름의 타협 아래 압수수색 물품 정해진 것을 언론사나 의원실에서 제공하는 형식으로 이뤄졌습니다.
민주당도 아마 지금처럼 의원 전원이 집결해 있으면 네. 검찰이 저 국회의원들을 뚫고 들어가는 게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예. 아마 압수수색 영장에 기록된 품목을 추가적으로 제출받는 형식으로 그치겠죠. 하지만 앞서 이 복귀한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채널A랑 김웅 의원실 같은 경우는 미리 다 협의해 놓고 민주당에만 협의 안 하고 검찰에서 압수수색 먼저 들어간 게 아니라 원래 검찰은 압수수색할 때 일단 들어가 보고요. 근데 거기서 그때 반발이 심해지고 대치가 길어지면 네. 이렇게 추후 제출을 받는 형식으로 타협을 하는 것이지 더불어민주당에게만 유독 아무런 합의 절차 거치지 않고 그냥 네. 막 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예. 점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민 의원님, 오늘 뭐 압수수색하는 거 정당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영장 발부가 됐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렇죠. 보통은 만약에 그 예.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을 때 그걸 웬만하면 사실 발부를 안 해주죠. 왜냐하면 지금 이 정도 상황 되면은 네. 어떻게 보면 야당 탄압이라는 저 사람들의 그 정쟁에 어떤 시비거리를 만들 거라는 걸 법원이 모르겠어요. 네. 더군다나 지금 법원은 문재인 그 정권 안에서 다 이루어진 이 보직이 이루어진 판사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아마 신경 썼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는 건 어느 정도 그 소명 사실이 입증이 됐다라고 판사가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그게 뭐였냐면 사실 이 김용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그 성남의 말이 많았었어요. 네. 왜냐하면 정진상, 김용, 김만배, 유동규, 그러니까 대장동이나 위례의 그 특혜를 받았을 경우에 김만배가 이런 경우에 과연 이게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됐을 거라는 얘기들을 그냥 일반 민간인들도 네. 다 말을 했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느냐 안 하느냐가 검찰에 있어서 가장 핵심일 텐데 이번에 결국은 8억을 받았다는 게 어느 정도 증거가 확보가 됐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수사기관으로는 어쩔 수가 없어요. 나오는 대로 그냥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자, 그러니까 판사가 지금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게 당사 안에 있다는 것도 알았을 것 같긴 한데 당사를 또 염두에 뒀을 텐데 그런데도 발부했다. 그럼 나름의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데 장민 변호사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영장 발부 법원이 해야만 압수수색할 수 있죠. 그런데 네.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그렇다면 인용률이 얼마나 되는지를 객관적으로 따져봐야 됩니다. 2019년도에 이런 현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은 99%에 이릅니다. 왜? 법원은 수사를 하겠다는 수사기관이 수사의 필요성에 따라서 뭔가 증거를 습득하겠다고 했을 때 그것을 제동 걸 수 있는 명분이 없습니다. 뭔가 실체에 다가가고 있는 그 과정 중에서 법원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적기 때문입니다. 2019년도 전해는 어떻는지 아십니까? 2018년도에 98%였습니다. 이거는 수사기관이 그 과정 중에 있다는 걸 법원이 인정하는 그런 수순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검찰의 수사, 물론 범죄의 소명 그리고 범죄의 어떤 실체에 다가가기 위해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해야겠죠. 네. 그런데 민주연구원은 최소한 김용 씨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있어서 유효한 현장은 예.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이 임명장을 받은 게 한 일주일 전입니다. 10월 11일이었습니다. 공식 업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착수했다라고 보기도 어려운데 민주 당사 안에 있는 민주연구원을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단행하려고 한다. 네. 이게 정치적 의도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중잣대가 예.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근데 검찰이 하고자 하는 걸 이제 법원이 허락을 한 셈인데 그렇다면 이게 검찰이 마구잡이로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반론도 제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뭐 3번 나왔다고는 이야기하지만 그렇다면 법원에서는 왜 이걸 허용해 줬을까? 압수수색이라는 거 요즘 굉장히 엄하게 하는 걸로 저희는 아는데 모르겠어요. 90몇 %라고 이야기하시니까 그렇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법원에서도 이 필요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발부한 게 아니냐 그런 말씀이 있으셨던 거고 또 이건 좀 약간 정치적인 게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이 민주당이 지금 강력하게 반발하는 거 김용 부원장에 대한 압수수색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민주당사 안에 있기 때문에 더욱더 크게 반발하고 거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김용 부원장이 전격적으로 체포가 되면서 이제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의 칼날이 점점 더 다가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관련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있습니다. 대통령실의 기획사정이 마침내 막장 드라마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도대체 이 검사 정권은, 이 검찰 정권은, 검찰 대통령은 언제까지 이렇게 사정 정국으로 대한민국을 뒤흔들 것입니까? 자, 대장동 사건 당시에 김용 부원장은 성남시 의원이었습니다. 검찰이 성남시 의원으로 있을 상황에서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뒷돈을 받고 특혜를 준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뭐 모든 보도들이 보면 8억 원 정도를 받은 걸로 지금 알려졌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정민기 의원님, 이게 뭐 대선 자금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를 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게 이제 그 시점이 되게 중요한데요. 작년 4월에서 8월까지 이제 돈 8억 원이 김용에게 들어갔다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8억이라는 걸 아마 현금으로 제공했을 텐데 8억을 그 뭉칫돈을 딱 한 번에 딱 주는 게 아니고 아마 수차례 나눠서 아마 현금을 줬겠죠. 주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돈이 이 간 거는 제가 볼 때는 확고하게 그 증거를 확보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발부가 안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일단은 그 돈은 확보된 걸로 보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왜 이게 정치자금이냐면 그때 당시에 그 이재명 그 대선 후보가 예비 후보로 등록된 시점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유동규로부터 돈을 받은 거요. 마지막으로는 최종적으로 유동규로부터 돈을 받은 거거든요. 네. 그럼 보세요. 돈을 준 사람하고 돈을 받은 사람이 아무 말 없이 8억 원을 받지는 않잖아요. 그럼 분명히 뭔가 요구를 했을 거예요. 말로. 그 말이 뭐였냐면 아마도 이거 대선 자금에 내가 쓰려고 하니 우리가 쓰려고 하니 네. 그 돈을 달라든지 뭔가 뭐 얘기를 많이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일단 검찰에서 규정을 하고 이게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이 아닌지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예. 자, 이 복경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이게 참 답답합니다. 어떤 내용이 맞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예. 언론도 맨 처음에는 김용 씨가 성남시의원 출신이 당시에 돈을 받았다라는 언론 내용이 있다가 네. 그다음에 또 후속 다른 언론에서는 또 작년도에 대선 자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다. 이런 뉘앙스의 기사를 썼는데 무엇이 사실인지는 아직까지는 뭐 나오는 게 없으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한 가지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한 1년여 동안 수사를 했는데 이것이 진작에 정리를 해도 정리를 했어야 되는 사건인데 계속 붙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결국 지금 이렇게 터진 게 김용 씨,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인정한 가장 최측근 중에 한 명이 김용 씨가 불법 자금을 수수했다. 이것이 현재는 정치 자금인데 뭐 뇌물일지도 모르겠다. 뭐 이런 뉘앙스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문제는 얼마 전부터 구속되어 있는 유동규 씨가 나는 10월 20일이면 나간다. 그때가 이제 구속 만료일이기 때문에 그때 나간다. 예. 라고 하면서 그 변호인 접견도 안 하고 계속해서 검사들하고 검사실에 갔다. 네. 그래서 며칠 전부터 유동규 씨에 대한 회유 정황이 의심된다. 예. 조작을 조심해라 라는 이야기들이 이제 인터넷상으로도 네네. 계속 많이 나왔었어요. 그런 시점에서 곧바로 이제 김용 씨에 대한 체포가 나오니까 유동규 씨와 김용 씨의 관계, 그러니까 증거는 없고 진술에만 의존해서 예.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들게끔 하는 네. 이러한 과정이에요. 최근의 상황들이. 그래서 저는 과거에 어떤 검찰이 신뢰받지 못하는 어떤 수사 방식처럼 증거 없이 진술에만 의존하는 네. 이런 수사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예, 그렇죠. 그 국민들에게 신뢰 얻을 수 있는 검찰 수사이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기에서 만약에 잘못된 부분들이 발견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처벌받아야 되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한 며칠간의 그런 의혹들 이런 것들에 대한 답도 검찰에서 동시에 내놔야 국민적인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검찰은요 예전에 무슨 뭐 폭행을 했다든지 뭐 이런 방식의 이제 강압 수사가 있었지만
요즘은 이 진술하지 않으면 사실 이 검찰이 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유동규 씨가 최근에 심경 변화가 상당히 있었다라는 생각이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최근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으로 이제 기소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결정적인 게 뭐냐면 이제 김문기 씨를 돌아가신 김문기 씨를 잘 모른다, 하위직이라서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김문기 씨는요 지금 유동규 씨하고 원래 예전부터 분당 지역의 이 리모델링 사업 이걸 같이 했던 분입니다. 네. 같이 해서 두 사람이서 앞다퉈서 이제 같이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에 들어갔다가 성남시 도계공에 들어갔거든요. 꽤 오랫동안 사실 성남 도계공에서 일했고 또 같이 또 출장도 가기도 하고 유일하게 원래 딴 사람이 가기로 돼 있는데 유동규 씨가 이재명 시장한테 이야기를 해서 이 김문기 씨로 바꿨거든요. 또 같은 조에서 골프를 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모른다, 전혀 못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유동규 씨 입장에서는 상당히 충격적이고 또 하나는 유동규 씨가 만약에 본인이 지금 받고 있는 혐의가 인정이 되면 꽤 오랫동안 수감 생활을 해야 될 겁니다. 이제 그런 측면도 여러 가지 저는 검토가 됐을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이 정권이 바뀌면서 사실은 이제 검찰의 수사가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지금 다르게 접근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결국 남욱 씨가 이 대장동에 있는 돈을 이 정민규 씨한테 줬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동규가 줬다. 그렇다면 이 진술이 한 사람에서 나온 게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서 똑같은 진술이 나왔다는 것이고 또 돈 준 장소도 이미 특정이 됐다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이제 처음에 5억이냐 8억이냐 뭐 이야기인데 저는 어떤 면에서 보면 두 개 다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김용 씨가 이 8년을 이제 성남시의원을 했습니다. 근데 대장동 인허가 과정에 핵심적 역할을 했어요. 김만배 씨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 제일 첫 번째 정보원은 이 김용이다라고 할 정도로 또 의형제까지 맺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4명이서 김용, 유동규 등등의 4명이 정진상에서 의형제를 맺었다는 녹취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의형제를 맺어서 이 사안들을 함께 컨트롤했기 때문에 지금 아마 나오는 이야기들은 모두 다 맞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용 부원장은 대장동 사업 관련자들로부터 불법 자금 수수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본인 명의 입장문을 냈어요. 그 소문으로 떠돌던 검찰의 조작 의혹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유검무죄, 무검유죄다. 없는 죄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런 주장을 오늘 내놨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가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제 근거 없는 것들이 막 새롭게 증거가 나오고 있다 이러면서 조작 수사 의혹을 제기했던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입니다. 지금 전혀 사실이 아니고 검찰이니까 여권 사람이면 무죄고 뭐 야권 사람이면 유죄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는데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는 사실은 법원에서도 어느 정도 이게 좀 인정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유미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수순을 보면 긴급 체포를 일단 하고 이후에 영장을 발부받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법원이 봐야 되는 여러 요건 중에 하나가 범죄의 소명성입니다. 어느 정도 범죄의 실체가 있어야 되고 소환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어야 되는데 일단 김용 씨 측에서는 한 번도 소환에 공식적인 요청은 없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다면 검찰로서는 이 불응할 우려가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법원에 그 부분을 소명해서 영장을 발부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뇌물이냐 아니면 정치자금법 위반이냐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갈리게 되는데 일단 뇌물이라면 지금 뭐 여러 남욱 등 대장동 일당을 경유하면서 이런 돈을 받았다. 통상적으로 뇌물의 자금 흐름과는 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하니까요. 그리고 아마 이 실체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협조적인 역할을 했다면 아마 유동규 씨의 진술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본인으로서는 이 돈의 성격과 관련해서 뇌물로 법적 평가를 받게 되면 이 양형 자체가 상당히 높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은 기본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뇌물보다는 낮기 때문에 법정형 자체도 낮습니다. 그렇다면 정치자금법 위반 쪽으로 뭔가 구성을 하는 선택을 했을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 말인 즉슨 뭔가 더 윗선으로 겨냥하기 위한 하나의 구도가 유동규 씨에게도 불리하지 않다. 오히려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그 긴급 체포를 하고 체포영장을 사후에 발부받지는 않아요.
그게 아니고 그 영장, 체포영장이나 이 구속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예. 그랬을 때 바로 긴급 체포를 합니다. 예. 근데 지금 이 사안 언론에 보도된 거를 보면은 지금 긴급 체포가 아니고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로 지금 되어 그런 있거든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지금 김용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를 이 수사기관도 다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기 때문에 함부로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완벽하게 어떤 증거가 확보되지 않으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긴급 체포를 했다. 그러면 이제 또 완전히 난리가 나겠죠. 야당에서 더 왜 긴급 체포를 예. 했냐. 영장에 의한 체포를 왜 안 했냐.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체포할 때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그런 그 전략을 선택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영장에 발부하지 아니한 체포를 했을 때의 상황과 영장에 발부받아가지고 체포했을 때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번에는 교과서적으로 원칙적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체포한 걸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뭐 영장이 있었던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체포영장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저도 요즘 그렇게 확인을 예, 그렇게 되죠. 예, 체포영장 예. 발부를 받아서 한 거기 때문에 긴급 체포는 좀 다른 것 예, 같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48시간 이후에 이제 다시 또 그 청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구속영장을 예, 청구해야 그 되죠. 절차가 네. 남아 있어서 예. 과정이 굉장히 좀 검찰도 그렇고 네. 유동규 씨나 예. 김용 씨도 그렇고 과정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그런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예. 근데 소환 한 번 없이 체포영장을 발부를 하면서 맨 마지막에 이유가 소환에 불응할 우려가 있다라고 적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검찰에서 이 대상자들, 김용 씨를 비롯해서 대상자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한 시각이 드러나는 대목이기도 예.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하여튼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는 거는 뭐 어느 정도 검찰의 주장에 법원이 뭐 동의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48시간 이후에 영장을 또 쳐야 되는 거죠. 구속영장을 치지 네. 않으면 풀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일 텐데 지금 법원에 대해서 검찰이 자신감을 갖고 지금 대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이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거고 이게 만약에 발부가 안 된다든지 구속영장 청구했는데 기각이 된다든지 이랬을 상황에는 검찰에게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뭔가 확실한 걸 쥐고 있지 않을까 이런 추측은 가능합니다. 근데 다만 이게 또 이제 법원이 앞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지는 좀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만 자, 김용 부원장 누구나도 인정하는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입니다. 예전에 뭐 유동규 씨 이야기 나왔을 때 그 사람이 무슨 내 측근이냐. 김용, 정진상 이 정도 돼야지 이런 말을 했던 적이 있었고요. 이재명 대표가 또 과거 김용 부원장에 대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제가 딱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면 뭐 정말로 유용한 사람이다. 유용하다. 쓸 데가 많다. 그래서 잘 쓰면 아주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좋은 도구이니까 제가 계속 좀 써먹으려고 그랬는데 좀 딴 데 한번 써보겠다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나와줬습니다만 제 분신과 같은 사람이어서 앞으로 큰 성과를 만들어낼 아주 유용한 제목이다라는 말씀을. 네, 자 분신까지 나왔어요. 이제는 최측근으로 이제 분신이란 말을 이재명 대표가 했고요. 자 김용 부원장도 자신이 이 대표의 복심이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다면서 측근이란 사실 감추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역에서 워낙 실력 있는 변호사로 그때 다 인정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라 성남 지역에서는 그 이재명 그 변호사의 그 힘을 갖다가 손을 내미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때마다 덥석 손을 내밀어주고 또 이렇게 한번 만난 사람들은 인연이 돼가지고 저도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시작해서 아주 뭐 큰 보람을 느끼고 그 선택에 대해서는 뭐 후회가 전혀 없습니다. 이재명 도지사의 복심 정말 그동안 많이 들었습니다. 이재명의 복심은 대한민국 국민 중에 한 10% 그 이상은 되지 않을까요? 이재명 지사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 그리고 1년 반 만에 저렇게 경기도가 바뀌는 모습을 보고 이재명과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이재명의 복심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예, 뭐 두 사람이 찍은 사진 굉장히 많고요. 친분을 드러내는 그런 것들도 많이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사이라는 걸 이 대표는 이제 뭐 부인할 수는 없을 텐데, 자 장희찬 이사장 어떤 식으로 이 사건이 불거질 것 같아요? 일단은 이 검찰이 아마 48시간 안에 기소할 확률이 대단히 높겠죠.
그럴 각오로 뭐 체포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을 것인데 그 공소장에서 정치자금법으로 할지 뇌물로 할지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정치자금법 혐의로 압수수색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면 대선 자금, 그러니까 지금 단독 보도 나온 걸 보게 되면 이 8억 원 가량의 자금을 수수한 시점이 대선 레이스가 막 개막되는 지난해 한 4월부터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 다른 선거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모두 여야가 대선을 준비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때 수수한 돈이 대선에 쓰였다고 보는 게 굉장히 합리적인 의혹입니다. 그러면 만약 자금을 받은 것까지 소명되면 이 8억 원이 결코 적은 돈이 아니라서요. 아무리 현금으로 받아서 썼다고 하더라도 어디에 쓰이게 되었는지, 만에 하나 조직 관리나 대선 자금으로 쓰이게 되었는지 등등이 밝혀지게 된다면 그때는 이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도 국민들의 물음 앞에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고, 과거 대장동 사건이 불거지면서 유동규 전 본부장이 핵심 인물로 떠올랐을 때 유동규 전 본부장과 선을 그으면서 했던 말이 너무나 널리 회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정진상과 김용 정도는 돼야 내 측근이다 한 말. 그래서 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어떤 식으로든 기소까지 이어지게 된다면 1심 재판 결과가 나오기 이전이라도 이건 이재명 대표에게는 굉장히 큰 정치적 타격이 될 수밖에 없고 이재명 대표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나의 측근이 어떤 이런 일에 휘말린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 유감을 표명할 것인지, 아니면 이건 정치 탄압이다라면서 완전히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인지. 하지만 후자의 경우를 택하게 되었을 때 민주당이라는 제1야당은 앞으로도 이런 식의 어떤 큰 정치적 부담을 이재명이라는 정치인 때문에 민주당이 다 뒤집어 써야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민주당 전대에서 이 비명계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수차례 경고해왔던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네. 자, 이런 최측근의 체포 소식에 그럼 이 대표는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한번 보시죠. 김용 부원장을 체포 소식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대표님, 대장동 관련 사안이어가지고요. 이전에도 김용 부원장 직접 언급하신 적도 있으셨어요. 측근으로. 김용 부원장 관련해서 한 말씀만 좀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체포 소식 좀 미리 아셨는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당에 대한 정치 탄압으로 보시는지 싶어서요. 민주당 연구원 압수수색도 한다던데 그런 이야기 혹시 들으신 게 있으신가요? 그러면 어제 트윗 올리신 거에 대해서 한 말씀만 주시면 안 될까요? 네. 이제 여기까지는 하시죠. 네. 당분간 사전에 계속 들어오게 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네, 기자들이 계속해서 물어봤습니다만 침묵으로 일관을 했고요. 요즘 이재명 대표가 기자들이 복도로 이렇게 걸어가면서 묻는 거에는 한 번도 뭐 답을 한 적은 없습니다만 오늘도 마찬가지로 8번 정도 질문이 나왔는데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자, 복 의원님, 이 대표는 뭐 어떻게 지금 판단하고 있을까요? 지금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어떤 수사를 하겠다라고 대강의 어떤 그림을 그려놓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실제 김용 씨하고 이재명 씨가 얼마만큼 공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뭐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그 안희정 씨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안희정 씨가 대신해서 감옥에 가고 했던 뭐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것도 만약에 김용 씨가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진행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언급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아까 저 기자들의 물음에 일단 김용 씨의 건에 대해서는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이 모르고 있는 문제다라고 했을 때는 가장 가까운 측근 중에 한 명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만약에 이게 이제 혐의가 사실로 드러났을 경우에 그것에 대한 도덕적 책임에 대해서 어떤 언급을 하시겠죠. 그런데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타협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저 헌정사상으로 어떠한 사유가 있든지 간에 당사, 야당사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거나 했던 적은 굉장히 저는 뭐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만약에 저 이재명 대표에게 그 질문을 묻는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너무 나갔다라는 대답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법에 야당 당사는 압수수색 영장 대상이 아니다는 법이 없는 이상 야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방어만 할 게 아니라 만약 변호사들 대동해서 어떤 특정 지역, 요즘 같은 경우는 압수수색이 예전처럼 뭐 광범위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 압수수색 영장에 발부한 그 내용대로만 하고 또 변호사가 입회를 해서 예. 어떤 특정한 것들을 한다고 하면 압수하는 거거든요. 예. 저는 그걸 만약에 민주당이 거부를 한다고 그러면 이건 굉장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입법부가 사실은 본인들이 법을 만드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정당한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서 집행을 저렇게 막는다라고 했을 경우에 앞으로 저 후과를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앞으로 그러면 다른 압수수색 영장들에 대해서는 다 국민들이 거부를 해도 그럼 야당 당사는 안 된다라는 뭐 취해법권적인가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변호사들 입회하에 영장 집행하면 되는 것이고 그 당사를 하더라도 그 당사의 뭐 전체가 다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다. 예. 지금 왜냐하면 이게 제가 볼 때는 시작일 뿐입니다. 지금 이제 김용 부원장 정도의 시작일 뿐이지 이제 조금 있으면 아마 정진상 지금 정무조정실장이라든지 예. 왜냐하면 성남 FC 사건이 또 있거든요. 네네. 사실은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직접 안 받았다면 끝나지만 네. 성남 FC 사건은 상당히 틀립니다. 예, 예. 그는 본인이 이제 결재권자였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정진상 지금 이 정무조정실장으로 넘어가게 될 경우는 아마 더 심각한 상황이 있을 네,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된 게 바로 이런 상황들을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막기 위해서 된 게 아닌가 저는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자, 뭐 사법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는 이제 이재명 의원을 대표로 선출을 했습니다. 그건 뭐 민주당의 판단이니까 그렇다 치고요. 근데 유동규 전 본부장과 김 부원장의 이름 뭐 계속해서 함께 오르락내리락 했었습니다. 과거 유 전 본부장이 압수수색 당하기 직전에 김 부원장과 통화했다는 사실 알려졌었죠. 한번 들어보실까요? 김용 선대위 본부장하고 정진상 부실장이 유동규 씨 압수수색 당한 날까지 통화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제 본인이 김용 본부장과 이걸 통화했다는 시인을 했는데 그 통화를 한 내용을 후보님께 알려줬는지, 그다음에 알려줬다면 어떤 내용을 알려줬는지. 저는 뭐 특별히 기억나는 게 없네요. 본인들이 입장을 냈다니까 그분들한테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유동규가 약을 먹고 누워 있었다. 그렇게 본인밖에 알 수 없는 상황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아세요? 정진상 실장님이 보고해 준 겁니까? 그분이 하여튼 제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아는 사이 아니겠어요? 누가 그렇게 보고를 해주셨어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네, 나중에 이제 뭐 정진상 실장 8차례, 김용 부원장 6차례 당시에 통화한 것이 알려졌고요. 뭐 유동규와 통화했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 당시 김 부원장은 아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부인을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 전 본부장하고 이게 굉장히 가깝게 같이 일을 했던 게 뭐 사실 아니냐, 뭐 그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과 뭔가 이렇게 도모했던 게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제기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뭐 아까 우리 복경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누군가가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한 걸로 보이죠. 그게 회유냐 압박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야당에서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태도를 바꿔서 입을 열기 시작한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 법사위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굉장히 뭐 압박을 줬다, 회유를 했다 이런 주장을 한 적도 있어요. 한번 보시죠. 현재 2명의 변호사가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어제 오늘까지 유동규 씨를 접견하려고 하는데 접견이 안 돼요. 유동규는 자신이 검사로부터 뇌물로 엮일 경우에 30년도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대단히 위축돼 있고 겁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유동규를 불러서 변호인과의 접견을 막는 이 이상한 상태, 수감자를 불러서 뭔가 회유하고 협박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강한 의심이 듭니다. 전혀 아닙니다. 변호인 선임 과정은 오히려 검찰은 유동규를 회유하려는 과정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변호사가 회유를 한다? 제가 그 전체적인 과정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과 달리 알고 있습니다. 예. 특수부의 여러 가지 특수수사 기법인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불러서
조사 또는 면담 형식으로 수십여 차례, 많게는 100여 차례까지 불러가지고 압박과 협박하고 회유하고 이러한 어떤 검찰의 수사가 온당한 것인지 그것을 저는 묻고 싶은 겁니다. 중앙 수사를 해야 되는 부패 범죄를 그러면 수사를 어떻게 합니까? 조사 없이. 변호의 문제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뭔가 회유와 협박을 했다. 뭐 이런 주장을 야당에서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수차례, 수십 차례 불러서 면담 형식으로 불러서 이게 정당하냐 이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자 장윤 변호사 이건 어떤 입장일까요? 사실 회유랑 수사 기법은 종이 한 장 차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이게 어떤 그냥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검찰 입장에서는 뭔가 피고인이 또 여죄가 있는 피의자 선상에 있을 때 이 주고받는 형식으로 수사를 펼칠 수도 있는 것이고 계속 부를 수도 있는 것이고 본인이 그 상황에 따라서 선택하는 것은 정작 본인 몫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작했다. 만약에 회유를 해서 없는 사실을 드러내고 적은 사실을 침소봉대한다면 그거는 다른 또 법률 이슈가 되는 거고 있는 사실 그대로 이야기를 한다면 그 부분을 짚어내는 것이 또 검찰의 몫일 수밖에 없을 텐데 그렇다면 가장 관건은 이재명 현 대표에게까지 경유해 갈 수 있을지 여부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으로서는 그 선이 흐릿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만약에 이렇게 뒷돈을 수수하고 이게 뭐 뇌물 성격이든 아니면 사업과 관련해서 이권을 주는 명목이든 뭐든 간에 인지했다면 자기의 분신이니 뭐니 믿는 사람이니 이렇게 공식서상에서 말하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 김용이나 정진상 이 두 사람이 유동규의 변호인 선임 과정에 개입했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가장 어려울 때 유동규가 전화한 사람이 이 두 사람 정진상, 김용 씨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유동규의 입장에서는 정권 교체가 되지 않았으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었으면 계속 그냥 말 안 하고 그냥 가도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동규 스스로 마음의 압박을 엄청 많이 받았을 겁니다. 네. 그냥 이대로 있으면 말 안 하고 이대로 있으면 그냥 본인은 진짜 몇 년을 살아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동규 스스로가 검찰에게 내가 이러이러한 얘기를 사실대로 말하면 나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양형에 참작해 줄 수 있느냐. 아마 이런 걸 먼저 시도했을 가능성도 되게 높아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유라는 이 단어가 사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데 지금 저는 유동규 스스로가 너무나 자신에 대해서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모든 걸 다 토해내고 그냥 참작해서 좀 빨리 자기는 형을 살고 나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닐지. 그래서 네. 송경호 검사장이 그런 취지로 말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동안 국민의힘에서는 김용, 정진상, 유동규, 김만배 이 네 사람이 신도시 특혜 개발 구도를 짜고 끝까지 비밀을 지키기로 하는 도원 결의했다 이런 주장을 했었습니다. 과거 대선 과정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비슷한 주장을 했었죠. 이재명 대표까지 언급을 했는데 그때 모습 한번 보실까요? 지금 또 녹취록이 하나 발견된 거 보면은 김만배, 정진상, 김용, 유동규가 모여서 도원결의 의형제를 맺습니다. 결국 이 네 사람과 우리 이재명 시장이 모든 것을 설계하고 승인하고 기획한 그리고 도장을 찍은 우리 이재명 후보가 몸통이라는 것이 이게 명백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본인이 더 녹취록에 더 극렬하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대장동 화천대유 관련해서 지금 그분이 대법관이다라는 게 지금 확인이 돼서 보도가 나고 있는데 윤 후보님 아무 근거 없이 모든 자료가 그분이 이재명을 가리킨다라고 페북에 써놓고 지금도 가지고 계시죠. 그거 국민들한테 속인 건데 사과하실 생각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당시에 이 대장동 녹취록 두고도 서로 간의 생각들이 좀 달랐습니다. 주장하는 바도 달랐고요. 네, 이게 녹취록이 2014년 6월 29일 오전 12시 11분에 정영학 회계사하고 남욱 변호사가 통화한 내용입니다. 약 한 7분 38초 통화를 했고요. 여기서 이제 정진상 씨가 먼저 제의를 했다는 거죠. 김용, 유동규, 김만배 이렇게 모여갖고 네 분이서 그러니까 남욱이가 네 분이 모여서 일단은 의형제를 맺었으면 좋겠다고 정 실장이 얘기해서 그러자 했고 큰형님이시니까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야기는 뭐냐면 이게 이제 대장동의 시초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성남 도시개발공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 4명, 왜냐하면 이게 도시개발 이 대장동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게 허가건이거든요. 과연 성남시에서 이 허가건을 내주느냐 안 내주느냐, 모든 시행사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시행사가 성공하고 실패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결국은 이거 허가건을 가지고 있는 시나 이런 데서 도나 이런 데서 허가를 내주느냐의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결국 이 사람들이 한 몸처럼 움직였다는 거죠. 정진상 실장 같은 경우는 당시에 모든 성남시에 정책실장을 맡으면서 이 본인이 직접 사인한 이 결제 서류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성남 FC 사건도 거기에 다 드러났고, 이제 그런 어떤 결재권자였고, 그다음에 이제 성남 도시개발공사는 유동규 씨가 거의 본부장에서 사실 대행까지 했고, 뭐 그런 상황에서 김용 의원 같은 경우, 부본부장 같은 경우는 성남시의원의 또 핵심 역할을 했고, 이런 이제 관계라면 결국은 함께 뭔가 이 사업을 구도를 했고, 결국 이제 이런 관계로 인해서 지금 뭐 추정을 해보면 결국 선거 때가 돼서, 왜냐하면 김용 부소장이 이 조직을 담당했었거든요. 선대위에서. 이 조직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전국 각지의 어떤 이 지지 조직들을 잘 엮어내고 이걸 활용하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 조직을 하려면 상당한 돈이 든다는 게 선거판에 알려진 뭐 다 사실입니다. 아마 그런 등등을 필요해서 결국 이제 정치 자금으로 쓴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이제 검찰이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유동규 씨는 오늘 밤 12시면 일단 나옵니다. 구속 기간 6개월이 지나서 1심 재판에서 이제 최대한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이 6개월인데 그 6개월이 지나서 오늘 밤 12시에는 일단 나옵니다. 이 불구속 상태에서는 재판을 계속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오늘 밤 자정에 석방이 일단 된다는 이 소식이 또 들어와 있네요. 자, 그래서 유동규 전 본부장과의 관계, 또 김용 부원장의 역할, 그럼 결국은 이게 이재명 대표와 어떻게 연결이 될 거냐라는 부분도 이어질 텐데요. 자, 복경 의원님,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이런 리스크,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알면서도 이재명 의원을 대표로 뽑았잖아요. 지금 당내에서는 분위기가 어떤 겁니까? 이 대표에 대해서는요? 의원들의 분위기와 일반 당원들의 분위기는 상당한 좀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그 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것처럼 거의 80% 가까이가 이재명 후보를 민주당의 대표로 선택을 했는데, 여전히 정치를 하고 있는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전당대회 이전에는 그래도 이재명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사법 리스크 때문에 피해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것이 이재명을 위해서 더 좋은 거 아니냐, 이런 뭐 시각을 갖고 있었던 의원들이 있었었는데, 지금에 있어서는 이제 상당 부분 그래도 이재명을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정서들이 좀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뭐 약간의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재명을 중심으로 모아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뭐 큰 차이가 없다라는 말씀드리고, 지금 진행되는 것에 대한 어떤 사법 리스크, 이것은 결국은 여당과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공격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국민들의 인식이 아직은 더 크기 때문에 그 인식 속에서 어쨌거나 그 진실을 밝혀내고 지키기 위한 노력들을 당 차원에서 해야 된다라는 공감대는 최소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시죠. 참고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오늘 출소를 하잖아요, 자장에. 예전 같으면 원래 옛날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구속기간 연장되니까 새로운 구속영장을 발부해서 연장하잖아요. 근데 안 하잖아요, 검찰이. 근데 이것도 한번 추가 영장이 돼서 거의 한 1년 정도 있었던 걸로 기억나는데요. 근데 만약에 나오게 되면 이게 재판이 길어지면 보통 이제 해서 더 구금을 하거든요, 필요할 경우에. 근데 검찰이 그런 거 안 했다는 이야기죠. 이제 그거는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결국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 사안과 관련해서 이제 점점 어떤 자신의 진술을 하고 있고 검찰은 그에 대한 또 뭔가의 어떤 대가를 줘야 되는 뭐 그런 상황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검찰에서 뭔가 유동규 본부장에게서 원하는 답을 이끌어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대목이기도 한 것 같은데요. 지금 민주당 사업에서 김의겸 대변인이 압수수색과 관련된 입장을 지금 발표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현장으로 한번 마이크를 돌려볼까요? 네, 지금 기자들이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김의겸 대변인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먼저 그러면 저 한두 가지 먼저 내용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질의응답 받을게요. 네, 안녕하세요. 대변인 김의겸입니다. 여러분들 기자분들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는데요. 오늘 저 당의 법률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우리 양부남 변호사님이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김승원 의원님이십니다. 먼저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조금 전에 언론 보도를 보니 유동규 씨가 오늘 24시를 기해서 그러니까 한 6시간 뒤에 석방이 된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어제 국감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유동규 씨를 윤석열 검찰이 회유와 압박을 한 게 아니냐,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석방을 조건으로 회유와 압박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내용들을 어제 국정감사에서 여러 의원들이, 저를 포함해서 여러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때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석방 가능성이 있다라고 스스로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장동 재판은 현재 그 피고인들끼리 서로 상호 증인 신문을 하는 지금 과정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재판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유동규를 풀어주면 곧 김만배, 남욱 등도 풀어주는 건지, 여러 가지로 상황이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이 유동규를 풀어준 것은 뒤로 밀실의 거래와 협잡이 있었던 것으로 저희들은 강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들이 미리 예고하고 경고했던 검찰의 이런 기술에 대해서 저희들은 강력하게 규탄하는 바이고. 네, 지금 김의겸 대변인이 저희들이 막 이야기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과 유동규 씨 간에 뭔가의 거래가 있었던 게 아니냐, 그래서 추가 영장 없이 구속을 연장 안 하고 바로 나올 수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자, 정미애 의원님, 그 검사하셨으니까 추가 구속을 계속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박근혜 대통령 그때도 그런 방식으로 계속했잖아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유동규 씨가 여태까지 입을 닫고 말을 네? 아마 안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으로 확정되면서 본인이 아마 이제 더 이상 나는 입을 열지 않으면 예. 난 큰일 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마음의 동요를 아마 계속했을 거예요.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검찰 측에 물어봤을 겁니다. 내가 반성하고 내가 모든 걸 다 얘기하고 예. 이렇게 하면 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참작해 줄 수 있겠느냐. 충분히 그거는 얘기하거든요. 아, 그런가요? 예, 보통 피의자들이 그런 말씀을 되게 많이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서 그러면 다 얘기해 줄 수 있냐? 그러면 그게 진실이라는 담보도 할 수 있냐? 그렇죠. 라고 또 물어요. 예. 그러면 이제 그게 진실을 담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황 증거를 또 말해줍니다. 그러다 보면 얘기가 진짜 많아지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양형 참작 사유로 구속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협잡이라는 거냐 아니면 협조라는 거냐, 그 한자 차이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에서 플리바게닝은 이 성립이 안 되죠. 그러니까 뭔가 협조한다는 이유로 형량을 깎아준다거나 하는 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뭐 김의겸 의원이 저렇게 말을 한다 하더라도 유동규 전 본부장이 수사에 협조를 안 하다가 본인이 이제 협조하겠다, 물어보는 거에 답변을 잘 하겠다라고 말하고, 만약 구속이 종료된 이후에도 검찰이 필요에 의해서 소환한다고 하면 이거 내가 제깍 잘 응하겠다라고 말했을 때, 그렇다면 구속시켜서 이 수시로 수사해야 할 그러한 어떤 이유가 조금은 덜해지면 추가 구속을 안 하는 것 정도를 가지고 지금 김의겸 의원이나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건 뭐 조작이다, 공모다라고 말하기는 전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정황, 어떤 뭐 이유야 무엇이건 간에 검찰이 입을 꾹 닫고 있던 유동규 전 본부장의 입을 열게 해서 진실에 가까운 정황 증거와 진술 등을 얻어냈다면 그건 우리가 수사 잘했다고 박수 쳐줘야 될 일이지, 그걸 가지고 뭔가 정치적인 음모가 있었다라고 말하기는 조금은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검찰이 먼저 제안했을까, 유동규 씨가 먼저 제안했을까? 아마 상식적으로는 검찰이 하는 경우가 더 많았기 때문에 검찰이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예측을 하고 있고요. 형량에 대한 거래, 결국은 구형을 싸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작게. 그리고 뇌물죄가 아닌 정치자금법으로 일단 적용시킨다라는 것 자체가 형량을 대폭 내려주겠다라는 검찰의 메시지가 유동규 씨한테 간 것이고, 그런 이익이 유동규 씨의 이해와 맞아떨어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추측이 현재로서는 다소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중요한 건 이게 진실이냐 여부겠죠. 검찰에게 누가 이야기를 먼저 했던, 검찰이 요구를 했던
유동규 씨가 요구를 했던 간에 진실이 뭔지가 궁금합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뭐 돈을 받았다면 이 돈이 어디로 전달이 됐든지 아니 본인이 썼는지 뭐 어디까지 갔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아마 이재명 대표로도 수사는 이어지지 않을까. 이게 뭐 당연한 수순 아닐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만 어디까지 이 김용 부원장의 역할이 있었는지 더군다나 이제 이 대표가 나의 분신이라고 이야기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걸 과연 이 대표는 전혀 몰랐을까? 뭐 몰랐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부인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로 뭘 먹었어도 그걸 뭐 그냥 사적 도움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기 때문에 몰랐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뭐 검찰이 또 수사를 하면 어디까지 이어질지 뭐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아까 복경 의원님이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많은 당내 의원들이 뭔가 좀 뭉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이 방산 주식을 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말이 좀 갈리는 것 같아요. 뭐 다수는 아닙니다만 그래서 전재수 의원이 좀 실망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한 이후에 서로 공방이 민주당 내에서도 오가고 있는데요. 그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총구를 외부를 향해야지 혹시라도 이 총알 한두 개가 내부를 향하게 되면 이건 굉장히 치명적인 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걸 저는 소위 말해서 갈치 정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갈치는 갈치를 먹고 크거든요. 예. 갈치 큰 갈치 배를 가르면 갈치가 나와요. 예, 그래서 예. 이런 갈치 정치는 지금 이 시국에서 굉장히 심각한 해당 행위에 해당된다. 어쨌든 전재수 의원은 할 말 한 거다. 안민석 의원님 뭐 얼마 전에 그 김영민 의원 광화문 집회 나가지고 뭐 탄핵 얘기했을 때 김영민이 옳다. 나는 국감 끝나면 거기 나갈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그렇게 따지면 전재수 의원이 갈치라면 안민석 의원은 뭐 완전 대왕갈치 아니냐 싶으네요. 예. 자, 민주당 내에서 일부에서는 또 이재명 대표의 주식 투자와 관련해서 좀 불만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이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장희찬 이사장, 뭐 민주당 내 분위기는 이제 어떻게 이어질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최근에 참 의아했던 게 불과 한 1년 반 전까지 제가 바라보는 민주당은 완연한 친문 정당이었는데 대선 치르면서 완전히 친문 정당이 돼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시사 프로그램에서도 문파라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어느 날부터는 놀랍도록 문파 이야기는 쏙 들어가고 개딸 이야기만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변할까? 아무리 대선을 치르고 이재명 대표가 차기 또 주자로서 여전히 건재하다고 하지만 그런데 과연 이렇게 빨리 친문에서 친명으로 탈색되는 과정에서 그 기반과 뿌리까지 단단할까 하는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예. 이제 사법 리스크가 하나둘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데 만에 하나 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체포되고 구속 이후에 기소되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와 연관성이 있다는 증거 등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거나 또는 공직선거법 재판 1심 등에서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어려운 이 의원직 박탈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게 된다면 총선 전에 이재명 체제로는 선거 못 치른다. 우리 당 간판 다시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가 저는 분출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보여지고요. 민주당 입장에서 부산은 상대적으로 험지겠죠. 험지에 있는 전재수 의원이 가장 먼저 그러한 부분에 대한 본인의 불안감을 이 주식 거래에 대한 실망감으로 표출한 게 아닐까 분석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금 대장동, 뭐 백현동 이런저런 거 많이 지금 계속해서 재판도 받아야 될 부분도 있고요. 또 쌍방울 수사와 관련해서 측근이라고 알려진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가 지금 구속돼 있는 상황이고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또 의심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리스크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는 한번 검찰의 수사 그리고 법원의 판단까지 나와야 저희들이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서울중앙지검이 오늘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자, 강제 북송 논란과 관련한 조사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 상황들이 앞으로 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도 마찬가지인데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서 검찰의 수사가 이어지는 건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서해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 서욱정 국방부 장관 그리고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서 구속영장도 청구했던 검찰입니다. 21일 두 사람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데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검찰의 수사가 또 이어질 거다 이런 관측인데 어제 국회에서 국정감사 때는 무슨 이야기가 있었는지 한번 보시죠. 제가 들어서 알고 있는 바로는 SI에 있는 정보입니다. 한자라는 게. 이걸 하나를 가지고 지금 사건을
완전히 뒤집어서 월북몰이로 다시 몰이를 합니다. 의원님, 그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밝혀지게 돼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조사 대상입니까? 가정적 상황에 답변드리지 않습니다.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영장 청구가 됐습니다. 청구할 이유가 있어서 청구하신 것이죠? 구속영장 청구의 기준이 뭡니까?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국민 한 명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것,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월북몰이를 한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피해갈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마찬가지로 그런 가정적 상황에서 답변드리지 네. 않고 지금 진행해 오는 것처럼 일체의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예. 자, 문재인 전 대통령 어제 공개된 유튜브 채널을 보면은 지금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불멍이라고 하죠. 불빛 바라보면서 이제 힐링하는 그런 불멍이라고 하는데 그걸 하는 모습이 또 나오기도 했고요. 문 전 대통령 딸은 문다혜 씨는 이 문 전 대통령이 커플 티 입은 것처럼 커플 아이템을 입은 걸 또 사진에 올리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긴 한데요. 자, 이건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복귀한 의원님. 그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로 이어질까요? 어떨까요? 저는 분명히 겨냥을 분명하게 하고 있다라고 예. 생각합니다. 네네. 지금 민주당 당사 민주연구원을 압수수색한다라고 하는 것 또한 예. 국민의힘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한 일종의 정치적인 복선이 깔려져 있는 것이고 네. 그리고 현재 그 서해 피격 공무원이나 그 북송 어민 문제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정치 쟁점화 시켜서 일종의 보수와 어떤 진보의 어떤 대립선을 최대한 만들어서 네네. 과거 선거 때의 찬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찬반 정도까지도 좀 만들어 가고 싶은 이런 정치적 노림수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정말로 진실로 접근하고자 한다면 현재 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 국방위와 정부에 보고된 그런 자료, 네. 이거 공개하자. 그리고 이것으로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SI 정보도 공개하자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이것을 공개하자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눈 가려놓고 본인들만이 아는 정보로 일종의 문재인 정부에서 해왔던 일들을 부정하고 있는 것. 그러기 때문에 신뢰를 못 받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신뢰받을 수 있도록 이 수사가 진행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것에 대해서 잘못한 부분은 벌 받아야 마땅한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들은 지극히 정치적 계산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연히 느낄 수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려와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발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요,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왜 문재인 대통령 말기에 이 이대준 씨 형님이 제기했던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그 행정소송에서 결국 자료들을 공개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어요. 그때 왜 청와대가 항소했을까요? 지금 이야기하시듯이 자료 다 공개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때는 숨겼습니까? 그래서 결국 항소를 해서 정권교체 넘어가서 그 자료가 국가기록, 대통령 기록물로 넘어가 버려서 네. 볼 수 없게 돼버렸습니다. 예. 자, 그때 당시에 그런 자료들을 공개했다라면 지금 이 어떤 면에서 보면 문재인 대통령 관여가 전혀 없고 아무도 어떤 의혹이 없다라는 게 다 증명될 거 아니겠어요? 예. 지금 가진 의미는 바로 그거예요. 왜 그때 당시에 본인들이 그렇게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놓고 이제 와서 하자라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때는 예. 법원에서 명령을 했습니다. 하라고. 근데 그때 왜 항소를 했죠? 네. 자, 그러면 지금 와서 이 검찰이 수사하고 감사원이 조사한 가지고 지금 이 수사를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에 와서 또 자료를 공개하자는 게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죠. 알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재판이 진행될 거예요. 그리고 SI 정보든 뭐든 대통령 기록물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법원에서 압수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 진행되는 걸 한번 지켜보도록 하는데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아무래도 이런저런 이 북한 관련 내용들, 서해 공무원 피격, 북송 관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사가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정감사 이제 지금은 중단이 됐습니다. 야당이 지금 당사로 가서 그러는데요. 민주당 의원들의 이제 공세 속에 또 눈에 띄는 인물이 한 분 나왔습니다. 바로 송경호 중앙지검장입니다. 지금 쭉 보셨는데 한동훈 장관을 보는 듯하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네요. 한번 보실까요? 지금은 친정권 검사가 있어요, 없어요? 공직자에게 무슨 라인이라든지 무슨 사단이다 이렇게 분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지금 정부에는 친정권 검사가 있냐고 없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런 분류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유동규 사건에 대해서는 조금 자세하게 답변하시대요.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다른 의원님들 아까도 사실과 다른 이야기 계속 오전부터 오후까지 했는데 그러면 저 질문을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오전 오후에 사실과 다른 질문을 하시는데 지검장님 지금 당황하셨어요. 왜 이렇게 소리 지르고 막 손을 이렇게까지 하세요? 물론 지금 당황 안 질문하진 않았어요. 노태양 장관께서 기자들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개다. 물라면 물고 물지 말라면 안 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들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그분들 이야기입니다. 저는 지금의 검찰이 당시 권력의 주군이 뭐니 하던 말보다도 훨씬 더 강한 권력을 가져서 검찰이 권력 자체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개인 의견입니다. 전용기 문제와 관련해서 도대체 우리 대한민국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시각을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지금 드러냈구나. 이것도 의원님 개인의 의견입니다. 네. 제 답변 끝나고 이야기하세요. 의원님 개인의 의견입니다. 두 번째로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저 모습이 마치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 와서 답변하는 것 비슷하게 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장희찬 이사장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한동훈 스타일보다는 과거 국회에 나왔던 윤석열 검찰총장 스타일에 조금 더 가깝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뭐 저는 이 송경호 중앙지검장의 답변 중에 크게 무리한 부분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건 진행 일체의 정치적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뭐 가정적인 상황에 답변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다만 검찰을 지나치게 비꼬거나 있지도 않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을 해줬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상하게 이 민주당 의원들이 청문회나 이 국감에서 누군가를 강하게 공격하면 공격할수록 공격받는 사람이 스타가 되는 현상이 또 한 번 일어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송경호 중앙지검장은 또 나중에 무리한 게 있었다면 죄송하다 이렇게 사과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통해서 검찰 관계자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대응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관심 끝이지가 않는데요. 여권에서는 지금 뭐 당 대표 나와라, 출마해라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한 장관 스토킹 처벌법 및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신당역 스토킹 피해 영무원 피살 사건은 국민들께 큰 충격을 드렸습니다. 단순 스토킹 범죄의 경우에도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 불벌죄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온라인 스토킹을 스토킹 유형에 추가해서 처벌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잠정 조치로 가해자에 대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신설하겠습니다. 네, 한 장관이 지난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법으로 이제 제도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건 뭐 법무부 장관으로서 하는 일인데 지금 당내에서는 총선에서 큰 바람을 일으킬 인물이 필요하다. 젊고 유능한 분이 진두지휘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도 좋은 사람이다. 총선에 나와서 잘할 거다. 이렇게 덕담을 하고 있는데 자, 어떻게 보세요, 정미영 의원님? 뭐 총선 출마 뭐 상수입니까? 총선 출마는 거의 상수로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당장 나오는 거는 조금 어려워 보이고요. 왜냐하면 지금 한동훈 장관이 기본적으로 본인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해야 되는 건 그래도 한 2년 정도는 해서 국민들께 이런 사람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줘야 되고 그다음에 윤석열 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대통령을 또 보좌하는 그런 그 장관으로서 또 그다음에 그 정권 교체를 염원했던 많은 국민들께서 법치주의의 확립에 대한 그 염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관심을 이제 어느 정도 충족시켜 드리는 그 역할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어렵다 보이고요. 저는 총선에는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역할이 반드시 있을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입을 열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한동훈 장관의 경우는 윤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성공을 하느냐 성공을 못 하느냐에 그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봐요. 결국은 그러니까 같이 연결되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 대개 장관은 한 2년 할 것 같으면 역량을 다 발휘했다고 봐요. 그때 가서 그냥 일반 법조인으로 그냥 변호사로 돌아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나도 한번 내 포부를 피력하기 위해서 정치에 입문하느냐. 그거는 한동훈 장관 개인에게 달려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윤 대통령과 같이 연결돼 있다 이야기했는데 야당 입장은 어때요? 한 장관이 출마하면? 200% 이상 출마할 것이다라고 그래요? 예측을 하고 네. 현재 당내 윤핵관이 부족하다. 그분과 가까운 분들을 더 많이 출마시킬 것이다라고 예측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다 나올 것 같이 생각하시네요. 잠시만요.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